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달 심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발달 심리학에서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혹은 또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발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해 보면은 교과서에는 이제 수정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발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정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예전에는 이제 아동 심리학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원래는 이제 아동 심리학이었다가 이제 발달 심리학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달 심리학이 이제 수정에서 죽을 때 발달 심리학이 이름으로 바뀐 게 아동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기간만 연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이 기간, 아동기,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청소년이 되기 바로 전까지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발달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까지? 수정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학문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밥그릇이 조금 더 커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달 심리학으로 한 게 아닐까라고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봤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체계적이면서 연속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가 무언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 너무 두껍다. 성장과 퇴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뭔가 이유가 있다예요. 어떤 이유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있으면 X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성장 혹은 지식 지능 혹은 인지 능력의 발달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화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말 못했죠? 근데 지금 말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알아들어요. 그게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이유들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떤 체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비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런 거 없어요. 심리학은 과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발달을 어떤 분절된 형태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는 개념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갖다가 설정하기도 해요. 제가 주로 이야기하게 될 삐아제라든지 아니면 또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프로이드는 별로 얘기하지 않을 거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기라고 있긴 한데, 우리의 능력은 전생에 걸쳐서 자, 이런 계단식으로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속적으로 쭉 발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한 거고, 물론 이제 단계적 발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전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발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발달에 대해서 발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기 이전이죠.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인간의 생명이 탄생했을 때부터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을 때까지 일어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체계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 어떤 발달들이 쭉 연속해서 일어나는, 분절되지 않은 형태로 일어나는 성장과 어떤 퇴화의 성장과 퇴화의 잠깐 왜 이래? 성장과 퇴화의 어떤 연속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발달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발달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볼게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성숙하고 학습 두 가지가 있는데, 성숙이랑 학습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성숙은 유전에 의한 거예요. 유전에 의한 거고 학습은 환경에 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이 뭐 지금도 충분히 발달하고 있지만 뭐 왜 우리가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 그 곡식 같은 거 보면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인간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켜 갖고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공상과학 소설에만 나올 것 같은 그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유전자 우리가 정복을 하게 되겠죠. 뭐 아직까지는 조금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의 발달을 만들어 나가는 건 첫 번째로 성숙이고 두 번째로는 학습, 어떤 환경적인 영향에 그에 따라서 발달을 합니다. 아이들가 태어나서 이제 가장 큰 환경은 뭐예요? 학습되는 거는 뭐 학습이라고 하기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태어났을 때 환경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양육자들이 아이들의 가장 큰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갖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혹은 그 주변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학교 선생님, 주변 친구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왔을 때는 뭐 대학에서 친구들, 교수님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계속 받겠죠. 아니면 뉴스나 아니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게 환경이라고 퉁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뭐 그걸 이제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발달을 해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그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체계성이 이 성숙과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발달은 유전과 환경 혹은 성숙과 학습 이 두 가지가 이제 만들어낸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탓만 할 수는 없어요. 발달에 대해서 아이들의 발달, 우리들의 발달에 대해서 누구 하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크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기질적인 특성이라든지 생물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발달은 여러 그 영향들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 연령 혹은 이제 시간적인 순서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 학원, 뭐 대학교, 뭐 대학원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운전면허증도 딸 수가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역사적 시점 같은 경우에 이제 전쟁, 전염병, 경제 호황, 뭐 기술 발전, 사회 인식 변화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균적 영향이라고 하는데 연령이랑 요 역사적 시점을 제외한 불규칙한 사건들, 개인적인 경험,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큰 사건을 경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적 큰 사건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의 차이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많이 되긴 했지만 IMF라고 했을 때 우리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IMF의 영향을 받은 가정도 있고 IMF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정도 있을 거야. 뭐 그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도 있고 타격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개인의 발달이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향에 의해서 심리적 속성들이 서로 다른 어떤 양상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발달이라든지 아이가 성장하고 인간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룰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뭐 그랬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나한테 데리고 오면 전부 다 뭐 의사 판사로 키워줄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타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뭐 그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정도라든지 사회적 영향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했으면 내가 이걸 안 하고 있겠지. 발달심리학 박사까지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골든 룰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한테
그 어떤 아이한테 어떤 사람한테 적합한 게 다른 B라는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또 하기로 하고, 자, 아동 발달을 이제 아동에 대한 발달을 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이들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면 뭐가 좋냐? 뭐 발달 이론들은 중요한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리적 특성이 발달을 할 때 성인이랑 아동을 대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인하고 아동하고 우리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전하고 환경이라고. 이거 글씨를 좀 다른 걸로 쓰자. 유전하고 환경이라고 했어요. 글씨 못 써서 미안해요. 환경이 이쪽에서 영향을 주고 유전이 이제 각각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복잡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뭐의 영향이 더 복잡해질까요? 환경의 영향이 훨씬 더 복잡해져요. 이쪽이. 자, 유전의 영향은 어디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단순히 강해질까요? 강력해질까요? 어쨌든 성인으로 갈수록 환경의 영향이 예를 들어서 한 90이라고 치면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비교를 할 때. 근데 유전은 아동이 거의 90이고 성인은 10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발달 이론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특정한 심리적 속성의 속성이라기보다는 특성.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능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인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심리적 속성, 특성들에 대한 이론들이 있죠.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화하느냐를 갖다가 이야기한 게 발달 이론들이에요. 이런 형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데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의 원인들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원인들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지능이나 정서나 인지 요인들이 왜 변하는지,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그런 점에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갖다가 성인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태학적 차상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죠. 뭐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험실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실험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통제된 상태에서 어떤 특성을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일상생활 다양한 영향들을 받으면서 변화하는 것들을 이건 이래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제한점이 있어요. 실험실 연구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을 제공을 하고 인간의 천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 발달을 이해하게 되면 천성이라고 하는 건 유전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제기하고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겠죠.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발달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럼 부족한 거를 알거나 뭔가 더 잘하는 거를 알게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컴펜세이션 할 수 있거나 도와줄 수 있겠죠. 아니면 더 발달시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 건 이런 세 가지 장점이라 그러나
뭐 장점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세 가지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발달 과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순전히 이제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인간 발달에 대한 정보는 여러 연구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통해 축적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단순히 아동 자체, 아동의 어떤 발달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융합과학 시대잖아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어떤 메인 학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메인은 될 수 없고 서브, 그러니까 USB 허브 같이 허브 학문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거 다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과학 기술의 발전은 그 뭐 과학 기술을 이제 발전시킨다라기보다는 그게 어디로 향하냐면 인간에게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는 굉장히 뭐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돈은 안 든다는 거. 근데 이제 그 돈 되는 것들이랑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자, 아무튼 그 여러 연구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이제 할 수가 있고 뭐 굳이 무슨 발달 심리학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학 자체가 뭐 생물학, 사회학, 인류학, 뭐 교육과학, 신경과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붙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AI 개발과 관련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3D 영상을 갖다가 어떻게 최적화해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연구에도 참여를 했었고, 뭐 스마트 기기 뭐 연구에서도 뭐 들어가긴 했었죠. 뭐 심리학이 거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그 발달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 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뭐 이거는 발달 심리학자들이 한다라기보다는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이 해당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발달 심리학 시간이니까 발달 심리학자들은 뭘 하느냐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발달을 기술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고 마지막은 발달을 최적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쭉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2개월이면 걷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12개월이면 걷는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현상이죠. 현상에 대한 기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술이랑 설명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드는 건데, 자, 12개월이면 아이고, 그 펜이 자꾸 두꺼운 게 나오냐? 12개월에 이제 한글 너무 쓰기 힘들다. 그것도 제가 영어를 더 잘하는 건 아닌데 걸어요. 12개월에 걸으면 왜, 어떻게, how하고 why에 대한 게 이제 설명이 돼요. 자, 걷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걷기 위해서는 두 다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뭐 신생아들도 다리가 있어요. 걔네들 왜 못 걸을까요? 아직 발달이 덜 돼서 그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아직 걷는 능력을 뭐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럼 걷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일단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컨트롤하는 뇌가 발달을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피질 영역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그 대근육 운동을 관장하는 뭐 특정 피질이 이제 발달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신경계 발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 다리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걷기 위해서는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그 일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다리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아무런 그 뭐라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생각 없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노력 없이 서는 게 이제 그 아무 노력 없이 설 수 있긴 하지만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균형이라기보다는 균형을 맞춘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왜 우리가 어디 이렇게 난간 같은 데 쓰려면은 그 균형 맞춘다 그러나? 뭐 아무튼 이 귀에 있는 전정기관이라든지 요런 데서 수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맞추게 되는 능력이 필요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걷기 위해서는 서야 되고 서기 위해서는 다리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리 힘이 있으려면은 그것과 뭐 이 근육도 발달해야 되지만 이 근육을 컨트롤하는 뇌도 발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도 발달을 해야 돼요. 자, 뭐 그런 것들이 언제 발달하느냐? 12개월 정도가 되면은 뇌 성숙이라든지 어떤 요 전정기관 성숙, 뭐 그때 성숙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숙한다고 쳐요. 그렇게 성숙이 있어야지만 일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대근육 운동, 그 대퇴근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하는 뇌신경이 발달해야지만 앞뒤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그게 언제 완성이 되냐? 12개월쯤에 완성이 된다. 그래서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에요. 이거 설명하는데 되게 자잘한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발달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왜 어떻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는 예측과 개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 12개월에 걷게 된다라는 거에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돼요. 그 12개월에 걷게 된다라는 거는 규준적인 발달이고, 규준적 발달,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규준적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규모 표집에 의해서 점수들을 평균을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한 30명 반에 그 속해 있어요. 그 30명 반 평균이 뭐 90점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90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90점이 여러분들의 반평균이 90이란 얘기예요. 12개월에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규준적 발달에 의한 거기 때문에 12개월에 더 빨리 걷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늦게 걷는 애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이 30명일 때 반평균이 9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95점일 수도 있고 100점일 수도 있고 70점일 수도 있고 60점일 수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아무튼 자, 12개월에 걷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요 사실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내 아이가 한 10개월 정도 됐다고 쳐봐요. 10개월 정도 됐는데 내 아이가 12개월쯤 되면은 걸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예측이에요. 근데 12개월이 됐는데 못 걸어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제대로 서지도 못해요. 그럼 이제 뭐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걱정할 수도 있는데 왜 못 걷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직 뭐 다른 아이들보다 신경적 성숙이 조금 덜 됐을 수도 있고 뭐 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뭐 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검사나 이런 걸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대부분의 아이들의 그 신경적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태어나고 나서 뭐 여러 검사들을 하거든요. 그 검사에서 밝혀져요. 검사에서 밝혀지는데,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면 이제 걷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근육의 자극 같은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뭐예요? 개입을 하게 되죠. 보행기라기보다는 보행기인가? 그 애들 보니까 이제 막 걷는 거 도와주는 그 기계 같은 거, 기계라기보다는 자전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튜브 같이 몸에 이렇게 있고 바퀴 달려갖고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연습시키는 뭐 그런 것도 파는 것 같은데 아주 어렸을 때 그 발달은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유전자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발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규준적 발달에 대해서 규준적 발달이랑 개별적 발달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규준적 발달에 대해서 너무 꽂혀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발달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 발달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뭐 최적화, 예측, 개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발달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볼 텐데, 관점은 생애 연대적 조망과 뭐 청체적 관점, 가소성, 역사 문화적 맥락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을 살펴보면 생애 연대적 조망, 여러분들이 국사책 보면 연대기가 있잖아요. 뭐 단군이 언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쭉 하고 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기가 있어요. 그런 어떤 시점에 따라서 이제 발달을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발달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연속적.
물론 어떤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특정 발달이 있긴 해요. 그 시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런 어떤 세뇌 연대적 조망으로 보게 되는 장점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능력이 어느 시기에 이제 뭐 발달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연속적으로 발달한다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떤 개념의 발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여기 뭐 표에 이제 보면은 태아기, 아동 초기, 아동 중기 어떤 능력들이 특별히 이제 발달한다라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냥 뭐 간단히 한번 쓱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죠. 자, 그러면 총체적 관점. 그러니까 발달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다. 그 회색 분자의 이야기 같긴 한데,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관점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삐아제 인지 발달을 배우게 되면은 막 인지에 포커싱 하게 되는데, 삐아제 말고 비고츠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 인터넷에서 뭐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은 쭉 뭐 사람들이 막 댓글 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일단 중립기업 받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총체적 관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 그 발달의 이론이나 과학 이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한쪽 이야기 치우치게 되면은 또 다른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달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다. 근데 이제 인간의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개인적으로 쏠리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쏠리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몰입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뭐 발달을 총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저는 정보 처리 이론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뭐 인지 이론, 그리고 인지 쪽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인지적인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고 정보 처리 이론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발달은 부분적인 총체적인 것이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인간 발달 측면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해요. 뭐 뇌 신경, 그다음에 뭐 양육, 그다음에 이제 또래,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나가 어떤 100%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될놈될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랑 아동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간 발달은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한 부분만 특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또 이제 가소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가소성이라고 저기 영어 단어가 플라스티시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라스틱은 어때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은 열이나 힘을 가하면 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변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삶의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그 어떤 변화할 수 있다,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 일단 이제 가소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변화에 대한 역량,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잠재력을 갖는 발달 상태라고 이야기를 이제 여기 제가 재활용 마크를 갖다가 써놓긴 했는데, 그냥 그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변화 가능하다예요. 뭐에 의해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건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고, 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생물학적인 부분이랑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뭐 절단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손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특정 영역을 관장하는, 예를 들어 내가 손이 그 손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손 사용하면 조금 그러니까 영화로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제 초인 계열에 이제 속하긴 하지만 데어데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다 알지 모르겠지만 영화도 좀 보고 뭐 그 드라마도 좀 보고 그러세요. 눈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달해요? 이제 귀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시각 피질 영역이 이제 여기 우리 뒤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청각 피질 같은 경우는 측두엽에 있어요. 그럼 이제 눈을 못 쓰니까 이 눈에 의해 자극을 받는 신경이나 뭐 뇌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제 끊어진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 청각 피질이 뭘 다 먹냐면 뒤에 안 쓰는 시각 피질을 싹 다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각이 고도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을 배우고 뭐 이런 신경계나 심리학을 오래 공부하다 보면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쓸데없는 생각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영화를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가소성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다. 환경적 영향에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어떤 가소성 같은 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드래곤볼에 나온 피콜로처럼 막 이렇게 팔 잘리면 팔 슉 나오고 뭐 그게 이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이 가소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가능하긴 한데, 이 가소성이 가장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소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아동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인기를 가게 되면 이제 뇌 손상이라든지 신경학적 손상 같은 경우에는 성인기 혹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 손상을 입었을 때는 가소성이 약간 좀 떨어져요. 가소성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나타나려나? 뭐 연령이고 여기 이제 어떤 가소성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마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의 발달은 어떤 역사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에는 뭐 이런 고인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막 이러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핸드폰 보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제 뭐 틱톡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다른 사람들 따봉 얻으려고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인간의 발달이 이제 역사문화적 맥락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부모에서 영향을 받는다, 친구에서 영향을 받는다, 아니면 생물학적인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딱 머릿속에 상기시키지 않으면은 제대로 인식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역사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달심리학에서 연구라기보다는 뭐 일반적인 이제 연구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고, 다른 어떤 연구 방법론은 연구 방법론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발달심리학에서 연구 설계는 이제 횡단적 설계, 종단적 설계, 계열 설계, 미시발생적 설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다른 책에서는 뭐 횡단, 종단, 계열 다 있는데 발달심리학 책에는 이제 미시발생적 설계, 발음 잘해야 돼요. 미시발생적 설계를 갖다가 뭐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뭐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횡단 설계는 이제 서로 다른 연령 집단으로 이루어진 피험자들을 동일한 시점에 연구하는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뭐 어떤 특정 시점에 2020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연구를 하는 건데, 학부생 여러분들이 보통 학부 수업 듣다가 갑자기 학기 중에 대학원생이 틱 들어와가지고 뭐 설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횡단 설계로 진행되는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에타나 뭐 이런데 이제 올리는 거,
그런 게 이제 횡단 설계고, 이 횡단 설계는 간편하고 싸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말을 가렸네. 귀인이 가능? 차이로 이렇게 가격이 싸고 뭐 금방금방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단점부터 단점만 먼저 좀 볼게요. 동시대 집단 효과라고 있는데, 동시대 집단 효과는 발달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동시대 집단의 성장 경험, 문화적 또는 역사적 차이로 귀인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8살, 7살, 6살, 5살 얘네들이 이제 영어 능력을 본다고 했을 때, 영어 시험을 봤어요. 애들이 영어 시험을 봤는데 8살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죠. 얘네들이 한 뭐 60점 받았고, 7살이 한 80점, 뭐 70점, 뭐 7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받았다고 쳐봐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게 횡단 설계에서 2020년에 8살, 7살, 6살, 5살의 영어 그 성적을 봤는데, 영어 능력의 어떤 외국어 능력의 발달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게 5살, 6살, 7살, 8살. 그러면 이제 외국어 능력은 연령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뭐 초등학교 되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아니죠. 이게 이제 왜 동시 집단 효과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8살 들어간 뭐 요때 이제 영어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이제 의무화가 됐다. 근데 얘네들은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의무화로 배우진 않았잖아요. 8살에 된 애들은. 그랬을 때 얘네들이 5살, 6살, 7살 애들이 이제 영어 실력이 좋은 이유는 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어떤 특정한 성장 경험 때문에 점수가 이 초등학생들보다 높은 거죠. 얘네들이 이제 외국어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발달적인 변화라게 되고, 일반적으로 발달적인 변화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 능력이 좋아져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동시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정한 경험에 따라서 이런 수행 같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횡단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발달에 대한 자료가 이제 누락이 되죠. 개인 발달에 대한 자료가 누락이 되고, 각 피험자가 한 시점에만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발달이라고 하는 건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땠고 지금 어땠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횡단 설계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측정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들을 측정을 할 때 그날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A뿔을 받는 성적을 계속 A뿔을 받아왔는데,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시점에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전혀 집중을 못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뭐예요? 그때 한 번 측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발달 심리학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심리학 특성이 이제 안 좋게 나오는데, 이런 어떤 개인적인 특성, 개인적인 성향 같은 게 한 시점만 관찰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단 설계는 뭐 이제 개인 발달에 대한 자료가 누락이 되고, 어떤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반에 30명이 있는데 이 반 평균이 90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90점은 아니잖아요. 다 90점으로 간주가 되는 거지. 뭐 여기 8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뭐 90점도 있고 이런데, 이런 개개인의 발달이 다 누락이 되고 그냥 이 반은 90점이야 라고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횡단 설계의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단 설계는 횡단 설계랑 정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쭉 연속해서 반복 측정하는 거예요. 한 집단의 피험자를 수개월 또는 수년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연구하는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랑 방향이 반대는 아니지만 다르죠.
횡단 설계는 어느 쪽이었어요? 횡단 설계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종단 설계는 이쪽으로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종단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단점들은 연습 효과, 선별적 감소, 뭐 DP 대표적 표본, 뭐 세대감 문제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습 효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이제 반복해서 하면은 수행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가장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는 비효율적,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영어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말고 계속 시험을 신청해갖고 매번 시험을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언젠간이란 단어가 붙긴 하지만 시험 성적이 처음 봤을 때보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연습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별적 감소랑 선별적 감소 같은 경우에는 종단 설계는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뭐 2016년부터 시작했고 2020년까지 쭉 매년, 예를 들어 매년 무언가를 측정하는 설계라고 하면은, 자, 이 피험자들이 매년 동일하게 측정에 응할까?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종단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 종단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매번 이제 정해진 날짜에 가가지고 이제 1년 되는 시점마다, 뭐 6개월 되는 시점마다 가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화하니까 요번에 연구를 참여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요? 뭐 저희 제주도로 이사 갔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연구를 하러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비행기 값하고, 물론 중요한 연구라면 갈 수 있긴 하겠는데 어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막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라고 얘기하면 더 힘들어지죠. 그런 어떤 선별적 감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선별적 감소의 또 다른 문제는 체계적 탈락이라는 문제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요 동네 근처에서 이 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이 아이들 7살, 6살, 7살, 8살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8살, 8살 아이들이 아니라 2016년부터 아이들이 지능을 계속 측정했다고 쳐봐요. 지능을 계속 측정해가지고 2020년에는 얘네들이 이제 5살부터 시작해서 5살, 6살, 7살, 8살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얘네들이. 자, 지능을 측정을 했는데, 자, 지능 점수가 뭐 2016년, 여기 2017년, 2018년, 2019년, 뭐 2020년 이렇게 이제 쭉 측정을 해서 점수를 보니까 지능이 점점 증가하다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7살에서 8살 넘어가는 사이에 점수가,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선 그래프로 표시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능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쭉 지능이 증가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지능이 이제 떨어지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데이터 상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이상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동네에서 이제 지능 점수가 높은 애들, 중간인 애들, 뭐 이렇게 낮은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이 동네에서 지능 점수 전체 평균을 멱살 잡고 이제 끌고 올라가던 애들 있죠? 이거 자꾸 움직이니?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던 애들이 어떻게? 올라가던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른 데로 전부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뭐 학군 좋은 데로 이렇게 이사 가고 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있는 위 상위권 애들이 어떻게 보면 싹 다 사라져서 그냥 평균적인 지능 애들만 이제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평균 지능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체계적인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수가 종단 연구에서 피험자가 탈락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진행하는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시작할 땐 9,000명으로 시작하는데 끝날 때쯤 되면 6,000명, 뭐 6,000명, 뭐 7,000명, 거의 2,000명, 3,000명이 이렇게 뭐 줄어 있거든요. 뭐 이제 중간에 하다가 하기 싫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진행을 한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별적 감소가 또 문제가, 체계적 탈락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명, 300명, 400명을 갖다가, 물론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어떤 재력을 가지고 하면은 6,000명, 7,000명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개인이 연구를 할 때는, 200명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을 때 10명 갖다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뭐 4명으로 돼 있다. 6명이 탈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또 뭐가 또 문제가 됐냐면 이런 비대표적 표본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어떤 적정 사례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적정 사례수가 뭐 중심간 정리에 의해서 뭐 표본이 30명인가 뭐 20명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모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종단 설계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갖다 하는데 그마저도 탈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과연 이 4명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 4명이 어떻게 발달하는가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심리적인 특성이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4명을 가지고 이 결과를 갖고 일반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통계적으로든 뭐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아이들을 가지고 뭐 서울에 사는 모든 아이들 혹은 전 세계의 아이들을 이제 대표 표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4명, 10명 갖고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건 이제 비대표적인 표본이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연구할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한 세대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 특정 한 세대만 연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한 세대만 연구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과의 차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연구 결과가, 여기도 아까 코호트 이펙트랑 마찬가지로 이 연구 결과가 정말 일반적인 그 특성인지 아니면 특정 경험을 한 세대의 특성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코호트 이펙트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세대적인 문제를 이제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열 설계라고 하는 걸 하는데, 뭐 이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있을 때 종단 연구하고 횡단 연구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5살, 6살, 7살이 되고, 여기는 이제 다시 5살 시작하고 5살 또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한 집단이 5, 6, 7세 동안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21년에는 5세, 6세, 7세의 차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은 종단 연구고 이쪽은 횡단 연구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을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걸쳐서 반복해서 한 연구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시발생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짧은 시기 동안 참가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설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유아기. 애들은 크는 게 어때요? 아주 어렸을 때 크는 거 굉장히 빨라요. 하루가 다르게 이제 빨라지는데, 무언가 달라지게 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달라지는 거겠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이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이런 발달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설계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개념이 빠른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발달한다고 생각이 될 때 사용하는 설계 방법이에요. 자,
각각의 설계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발달 연구에서 발달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어쨌든 취약한 피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동 청소년들이 취약한 피험자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IRB라는 걸 작성을 해요. 물론 뭐 학부 때 연구를 할 때도 IRB 작성은 해야 돼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연구가 피험자의 어떤 그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느냐를 갖다가 검토하고 연구 내용이 윤리적으로 그 위배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동의서를, 연구 피험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자기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딱히 동의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물론 이제 연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연구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서명을 해야지만 연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동의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학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심리학 개론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누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밀그램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던 것 같은데, 위험한 실험인가? 뭐 아무튼 그런 영화도 한번 보세요. 위험한 실험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런 해악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엄청 트라우마에 이제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됐죠. 해악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보장. 물론 이제 이 비밀 보장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의 내용에 따라서 비밀 보장성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지켜줘야 되는 것도 있고, 간혹은 이 비밀 보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피험자가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상담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낌새가 있을 때, 혹은 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이제 그 검사하거나 뭘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 보장성은 일반적인 비밀 보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는 취급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할 때 개인정보는 가장 최소한으로 모으고, 아동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에 먼저 원장님하고 원감님하고 뵙고, 이런 연구가 있는데 혹시 참여를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시는 원장님한테는, 그럼 제가 부모님께 동의서를 보내드리고, 그 동의서를 동의서를 받은 아이들, 동의한 부모님들의 아이들만 실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만 이제 아이 이름을 알게 되죠. 근데 아이 이름을, 그때 참여한 아이 이름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 이름에다가 그 개별 아이디를 부여를 해요. 개별적으로 아이디를 부여한 다음에 이름은 싹 다 빼버리고, 나중에 실제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아이디만 가지고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다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아요. 원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개인정보 취급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몇 항 몇 조에 따라서 연구를 하면 몇 년간 보관하기로 돼 있어요. 3년인가 5년인가를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폐기를 할 때는 세절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속임이에요. 그리고 속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연구가 끝나면 연구에 대해서 이 연구는 어떤 연구다라고 이제 디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속임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아이들 연구를 할 때, 속임 연구를 할 땐 거짓말 연구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마시멜로 실험 같은 거, 애들이 이제 여기다 접시에다 이렇게 마시멜로 하나 넣고, 선생님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그냥 보고 있어, 갔다 올 때까지 그냥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뭐 2개 받을게, 이런 거였나? 아니다. 장난감 갖다 놓고 나서 이거 갖고 놀지 마, 뭐
나중에 선생님이 오면은 그때 같이 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카메라로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안 갖고 놀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안 갖고 놀았어요 라고 이제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속임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성인들 대상으로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속임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속임에 대해서는 항상 디브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시 볼게요. 일단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관찰자들을 조직하고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과 명제들의 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론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 경제적이면서 입증 가능해야 되고 발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견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현실에 있어야 된다는 입증 가능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그 이론의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이 다음에 이야기할 것들이 이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학습, 인지발달, 동물행동학, 생태체계 관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정신분석 관점, 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은 그런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정신분석 수업 시간에 들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프로이드 때문에 심리학에 들어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선호하진 않아요. 이 설명이 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심리학 개론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시간에 잠깐 깔짝깔짝 다루는 정신분석 이론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심도 있는 이론들을 가르치는데, 뭐 표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너무 그 주장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인간 발달을 설명하기에는 좀 단순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나마 제가 이제 정신분석 쪽에서 좋아하는 건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발달인데, 프로이드랑 달리 뭐가 들어가요? 여기 사회적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죠. 뭐 여러 단계가 있고, 심리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생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몇 안 되는 학자 중 하나예요. 그렇죠? 자, 전생의 발달이라고 하면 노년기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프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생식기 이후에 12세 이후에 그냥 끝이에요. 청소년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후의 발달은 이제 뭐 그냥 쭉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노년기까지 있죠. 65세 이상 노년기까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성격심리학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좋아한다 그랬어요.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청소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청소년과 이제 여러분들처럼 딱 성인기 초기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대상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데, 물론 아동한테도 관심이 많긴 한데 여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다이나믹하고 정체감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직업적 정체감을 확립해야 되고, 아니면 그들이 성인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혼돈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를 저는 정말 격렬하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또래 관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쪽 부분을 뭐 관심 있으면은 좀 깊이 공부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청년 심리학이나 아니면 청소년 심리학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봐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프로이드랑 에릭슨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은 뭐 프로이드는 이때 이유는 다 똑같은데 에릭슨은 다 다르죠. 우리가 이제 연령에 따라서 뭐 습득해야 되는 어떤 성격, 뭐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를 이제 에릭슨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관점도 발달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학습 관점 같은 경우에는 왜 나왔냐면 그 정신 분석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뭔가 유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뭔가 유행을 하게 되면 그 사이비들이 많아지죠. 사이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왓슨이라는 사람이 나는 정신분석하고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거 모르겠고 난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인 행동 변화 과정이고 뭐 개인의 독특한 환경이 만드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한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했고, 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저 심리학계에선 저보다 엄청난 선배이긴 한데 부모는 아동들을 무슨 단 훈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키운다고 할 때 훈련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양육이라고 얘기하나요? 양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양육, 훈련 혹은 얘는 이제 훈육 개념이에요. 응석을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이 잘했을 때는 뭐 이렇게 안아주거나 그러지 말고 악수를 해야 되고 뭐래더라? 아무튼 뭐 이렇게 몇 가지 지침이 있었어요. 야사에 이제 이야기 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행동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데리고 오면 원하는 대로 키워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왓슨이 행동주의 학습 관점을 처음 시작을 했고 스키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작적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 반복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억제를 한다.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와요? 강화하고 처벌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쉐이핑 조형이라고 나오죠.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서 얘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조작적 학습,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따라서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학습의 한 형태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뭐 넘어갈게요. 그렇게 발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관계를 생각하는 인지적, 능동적 정보 처리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순히 어떤 뭐 강화나 처벌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에서는 반두라나 스키너의 이론들이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언급되기보다는 약간 녹아있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은 뭐 언어 같은 것들을 배울 때 성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성인이 얘기하는 거 듣고 배운다, 뭐 관점이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이라든지 뭐 관찰학습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론들은 어떤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한 어떤 행동들을 그 관점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론 미리 이제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이론 중에서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는다의 차이지 맞는 이론과 틀린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열린 사고를 하고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뭐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로 이루어진 학습이 이제 반두라의 학습 관점에서 사회인지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인지발달적 관점은 삐아제 인지발달, 비고치기, 사회문화적 이론, 정보처리 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정말 지겹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겠어요. 지금 얘기해버리면은 이번 시간이 단 몇 분 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요거 때문에 뭐랬더라? 학생들이 그 삐아제 뭐더라? 전생에 삐아제였나? 뭐 이런 식으로 하도 삐아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전생에 삐해제였다고 학생들이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음에 비고츠키 사회문화적 이론도 있고 정보처리적, 제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정보처리적 관점도 있습니다. 자, 동물행동학적 관점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어떤 애착 이론의 베이스가 되는 그 관점인데, 모든 종의 동물 구성원들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된 행동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몇 가지 행동들 중에 그거는 뭐 학습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갖고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착이라는 건데, 종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며 종의 개체들을 비슷한 발달 경로로 이끄는 선천적이거나 본능적인 반응들의 기초를 둬요. 자, 아이는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태어나면 빽 하고 울어요. 우는 행동이 왜 울까요? 나름대로 그건 아이들의 의사소통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표현 수단이 그밖에 없으니까. 뭐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혹은 배가 고파요, 아니면은 뭐 어디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빽 하고 울게 돼요. 울면은 누가 와요? 양육자가 오죠. 양육자가 와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이구 축축하네 라고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이고 배고픈가 하면서 이제 젖병을 물려주거나,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양육자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게 되면은 아이는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되죠. 자, 아이가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되면은, 자, 다시 새근새근 하면서 잘 있다가 뭐 하나 날려줘요. 야, 미소를 한 방 딱 하고 날려주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양육자들은 하면서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내가 이 웃음을 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어떻게 두 존재 간에 어떻게 보면 너무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자, 서비스를 제공해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뭘 줬어요? 자, 미소를 줬어요. 요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애착이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반으로? 우는 행동을 기반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가 빽하고 울면은 당연히 관심이 거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애들이 막 빽하고 울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은 아이가 빽하고 울면 자연스럽게 주의가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가 막 우는데 뭐래,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다면은 글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무튼 자, 그런 게 이제 동물행동학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인간의 발달입니다. 우리가 애착은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체계적 관점인데, 브론펜브레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발달 맥락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인간이 발달하는 여러 가지 체계인데,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5가지 체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생태체계적 관점이 참 괜찮은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적인 인간의 인지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본다기보다는 외적인 환경이라든지 좀 거시적으로 인간 발달을 좀 보게 만들어 주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부모 양육도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역사문화적인 맥락에서도 우리가 발달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발달의 관점을 확장시켜주는 이론 혹은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체계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미시체계는 실제로 각 사람이 부딪히는 가까운 세팅이에요. 개인과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 일하는 활동과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뭐 가족, 친구, 동료들을 이제 포함됩니다. 중간 체계는 미시체계들 사이의 상호 연결을 나타내고, 외체계는 뭐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체계, 거시체계는 발달이 일어나는 더 큰 문화나 하위 문화 맥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시간체계는 조금 이해하기 복잡한데 생태체계적 이론이 안에 있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글씨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미시체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개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과 주변 사람들의 상호작용, 이게 뭐냐면은 미시체계예요. 미시체계고, 자, 이 가족, 친구, 학교, 여기 간의 상호작용,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색깔을, 요게 뭐냐면은 중간체계예요. 중간체계.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보내는 가정통신문 같은 것도 중간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중간체계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표적인 중간체계를 정말 이게 경험을 해가지고 진짜 지금만 생각해도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건데 험한 말 해서 미안해요. 그냥 학교가 여기 있었고 집이 여기 있었어요. 뭐 거리는 막 1km 안 돼요. 100m 되는데 학교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를 하는데 원래 루트는 이렇게 가면 내가 이제 원래 루트에 가장 빨리 가는 루트예요. 원래 그 루트인데 실제 도로도 이래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은 여기 있어요.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서 학교 끝나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얘기 다 하고 친구 집에 가고 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긴 집에 갔다 왔지. 학교 끝나고 뭐 어느 쪽으로 뭐 누구누구네 엄마가 학교 끝나고 뭐 너 어디 쪽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나 갑자기 진짜 동네가 좁아서 그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간체계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외체계예요. 외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육자가 양육자의 어떤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 회사나 직장에서의 어떤 근무 환경 같은 것들이 외체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 다 회사를 다니셨거든요.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물론 이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회사를 안 다녔었어요. 뭐 그 전에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시면 저는 항상 집에 그 학교를 갔다 오면 집에 혼자 있었어요. 할머니 계시긴 했지만 집에 혼자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맘대로 행동할 수 있겠죠. 아싸 개꿀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놀고 그랬었는데 그와 달리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게 항상 부모님이 집에 계셔요. 그러면 얘는 집에 오면 항상 부모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그런 어떤 외체계의 영향력이 물론 이제 부모님 그 외체계 영향력이 여기 개인에게 개인 발달에 영향을 주겠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뭐 예를 들어 일찍 오신다라고 예를 들어 집에 부모님이 일찍 오는 집과 아니면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오는 집과 그런 영향이 이 미시체계의 상호작용이 뭐에 따라 달라져요? 이 외체계의 영향력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외체계, 그런데 영향을 주는 게 외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에 마지막이 아니라 시간체계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거시체계예요. 거시체계라고 하는 건 문화나 혹은 하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보면은 뭐 국가마다 약간 다른 게 있겠죠. 미국 아동이라든지 일본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아동이 이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작게 보면은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동네마다 지역마다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화가 어떻게 자녀에게 이제 좀 어떤 다른 발달적인 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뭐 빡세게 공부시키는 동네가 있고 그냥 자유롭게 놀게 하는 동네가 있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빡세게 공부시키는 동네하고 자유롭게 놀게 하는 동네하고 아이들의 발달 혹은 성격이라든지 뭐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을 이제 좁게 봤을 때는 그것도 이제 거시체계의
거시체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시간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대학생이 됐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간다. 대학은 유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문화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동양 문화권, 한국의 어떤 문화를 경험을 하다가 이제 20살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미국 서양 문화를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 체계가 바뀌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태체계적 관점,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개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들이 발달을 하고 변화를 하는 게 뭐에 영향을 받는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옵션이긴 한데, 원래 이제 그 예전에 발달심리학 교과서에는 많아봤자 여기 생태체계적 관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로 책을 번역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넣은 건데, 이제 간단히 가볍게 이제 보세요. 지금 오리엔테이션 중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엄청 길고 빡센 것 같긴 한데, 오리엔테이션이라기보다 오버뷰 중이니까. 발달신경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틀은 이제 정보처리 이론이랑 그 다음에 그 신경계 발달, 뇌공학이란지 이런 거 다 합쳐져 가지고 그게 이제 발달심리학과 합쳐져서 발달신경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발달 인지신경과학은 뇌의 변화, 발달하는 개인의 인지처리 과정, 행동 패턴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학, 생물학, 신경과학, 약학 등 간의 학제 간 연합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어쨌든 미국 책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가 봐요. 많이 좀 부럽긴 해요. 유전적인 조합과 특정 경험이 뇌 성장과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뇌의 어떤 변화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 아동보다 제2 언어 습득을 더 어려워하는가, 이런 생각만 해도 되게 재밌는 연구 주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새로운 어떤 발달심리학이 발달심리학의 한 브랜치라기보다는 발달심리학이 다른 학문들과 연계해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쭉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발달 사회신경과학이 있어요. 발달 인지신경과학하고 발달 사회신경과학이 있어요. 뇌의 정서 혹은 사회성 발달 관계를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고 해요. 아동과 성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뇌 활동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신경과학 분야보다는 조금 늦게 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을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를 할 때 처음에는 행동만 갖다 연구를 했어요. 행동 갖다 연구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반응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하다가 뇌를 찍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fMRI 기계에 눕혀놓고 나서 안에서 게임하면서 반응하면서 누워있게 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뭐까지 왔어요? 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뇌에다 전기 꼽아놓고 나서 뇌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연구를 하는 지경 시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달신경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인 요인들을 좀 굉장히 강조하는 그 경향성이 좀 있어요. 생물학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심리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개입해야 되거나 심리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더 이야기를 하고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전자는 결정이 된 거잖아요. 물론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의학기술이라든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그런 것들을 수정해가지고 이제 이건 지금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면서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어떤 유전자 조작 인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굉장히 제한적이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의 삶에서 등한시되었던 부분들을 이제 고려했다라는 점에서 발달신경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연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간 발달에서 연구 주제들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주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구 주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이지 않는 떡밥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발달이 연속이냐 비연속이냐, 혹은 인간의 발달이 천성이냐 양육이냐, 인간의 발달이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대한 그 논쟁은 그렇다고 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발달을 이해할 때 어떤 스코프를 가지고 이해를 할까를 고민을 한다는 거죠. 발달의 변화가 양적이고 연속적인가, 질적이고 비연속, 단적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인간 발달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인간 발달을 결정한 요인이 생물학적인 요인인가, 환경적인 영향인가,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능동적으로 발달하는가, 아니면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만 발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인간 발달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것만 쭉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쭉 보면 신체적인 특징, 정신적인 능력, 흥미, 행동 등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특질 또는 개인이 가진 특질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개인이 전생에 걸쳐 기질적인 기질을 기술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무엇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가, 여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질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이렇단 질문들에 대한 답은 되지 않아요. 답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던 질문들 있죠.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예를 들어 일찍부터 외국어를 접한 것, 결혼, 자녀, 직업을 가진 시점은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요거는 글쎄요, 딴 데 가서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는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건 딴 데 가서 알아보면은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해서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이론들, 뭘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원테이크로 쭉 봤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봤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오버뷰는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